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소설에서 제가 수업을 연달아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칠판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걸 계속 이어서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나온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를 갖고 이번엔 구성의 3요소를 볼 차야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의 3요소의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물이 뭐냐? 인물은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에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데 실제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작가에서 창조된 하나의 성격이다. 그래서 성격의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해. 맞죠? 인물을 창조한다. 인간을 창조하는 건 신만이 할 수가 있어. 인간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 소설에서는 여기 나오는 인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고 거기 써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인물의 종류를 가만히 보니까 주제와 어떤 관련이냐 했을 때 주동인물이 있어요. 주동인물이 있고 뭐가 있어? 반동인물이 있어. 이때 주동인물은 주제와 긍정적 관계에 있으며 그래서 긍정적 인물이라고 그러고,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갈등과 대립을 형성한 인물로서 부정적 인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동인물은 주제와 긍정적 관계에 있으며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는 인물이야. 그렇죠? 다 이어서 이번엔 성격의 변화야. 여기 나온 성격의 변화가 있냐 없냐야. 성격의 변화가 없으면 평면적 인물 또는 정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성격의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 인물 또는 정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이랬을 때 이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입체적 인물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느냐, 인물의 성격이 변하냐 이런 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이번엔 대표성이야. 대표성이 있으면은 전형적이야. 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리했을 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남의 지인 독특한 성격을 갖는 걸 우리는 개성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홍길동전의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는 말입니다. 조선후기 양반의 전형이에요.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나는 대단히 개성적인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인생의 어떤 면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거기 나오기를 뭐야? 비극적이냐 희극적이냐가 나오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좀 다르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가 있냐? 여기에 기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비극적, 희극적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형적 인물이 있어요. 여기는 전형, 이건 정형이야. 고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 가인적 인물이야.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 그러나 이것과 좀 다른 게 뭐가 있지? 보조적 인물이야. 이때 보조적 인물은 춘향전에서 향다이나 월매나 방자 같은 인물들이야. 소설에서 절대적인 인물은 주동인물도 아니고 반동인물도 아니지만은 사건 전개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이러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대체로 여기 나오는 평면적인 단편소설 속의 인물, 이건 장편소설 속의 인물이에요. 이건 단편소설 속의 인물, 이건 장편소설 속의 인물이야. 대체로 이건 뭐냐? 고대 소설 속의 인물, 이건 대체로 현대 소설 속의 인물이야. 이건 고대 소설 속의 인물, 이건 현대 소설 속의 인물이다. 우리 교재 381쪽에 우측 보세요. 381쪽의 우측에 시대별 인물의 유형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나오기를 한국의 고대소설은 전형적 평면적이야. 현대소설은 입체적 개성적이야. 그러나 소설 속에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 누구냐? 이거야. 전형성과 개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야.
전형성과 개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다. 전형성과 개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 그래서 보편성 속의 특수성이야. 보편성 속의 특성을 갖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주동인물, 반동인물, 평면적, 입체적, 전형적, 개성적, 정형적, 전형적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우측에 탐구학습 문제는 읽어보시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뜻이 나와지고 있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그리고 보조적 인물의 뜻이 나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랬을 때 이번에는 이러한 인물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해서 뭐가 나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요. 결국은 직접적이면은 당연히 뭡니까? 서술 묘사되는 거야. 이건 뭐에서?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체로 고대술은 직접적 제시, 현대술은 간접적 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랑 직접적 제시가 되면은 장점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그래서 뭐라 하지 이걸? 설명적, 분석적 제시라고도 해. 그러나 간접적 제시는 묘사적, 암시적 제시라고도 해요. 묘사적, 암시적 제시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갑니다. 381쪽 하단이에요. 이 코란 인물의 고향이 어딘지 영영촌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사투로 보아서 경기 사투리이다 하지만 빠른 말로 제적거리는 때에는 영남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고 싸움이라도 할 때는 서북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런지라 사투로서 그의 고향을 짐작할 수 없었다. 쉬운 일본말도 알고 한문 글자도 좀 알고 중국말은 물론 꾀하고 쉬운 러시아 말도 할 줄 아는 점 등등 이것저것 숱하게 주워먹은 것이 짐작까지만 그 경력을 똑똑히 한 사람은 없었다 그랬네. 그래서 여기는 정의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여기 보세요. 서술하고 묘사하고 설명, 분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 넘어가 보자. 이번엔 간접적 뜻인데 갑니다. 자, 정황이 껍빗단이 나오네요.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앞에서 왔다. 회댕거란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혼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사각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 고무줄에서 감독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임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 가부결정에 일도 양단하는 자기식의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따뜻하고 정당한 구실로 해결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인국 박사의 행동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는 대단히 이기적이야. 그죠? 그리고 뭐야? 대단히 물질지향적이야. 돈이면 최고야. 그죠? 대단히 이기적이며 대단히 물질지향적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이 돈이 있을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대충 치료해주고 보내버린 거야. 그렇지? 뭐라고? 이렇게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독자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찾아내야 돼. 그러므로 거기 보세요. 독자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소설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이다. 그렇죠? 대체로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말입니다. 작가의 개입이 작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자, 인물의 제시법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이어서 이번엔 소설의 갈등이야. 두 번째, 뭐가 있지? 사건이야. 사건이 뭐야? 갈등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설에 전개된 이야기로, 그죠? 소설에 전개된 이야기로 복수이나 암시에서 인과성과 필연성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또는 갈등이라는 것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 필연성, 인과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필연성, 인과성, 현실성.
필연성, 인과성, 현실성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A라는 주동인물과 B라는 반동인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은 아시죠? 뭐가 있어? 성격의 차이가 있어.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뭘 가져오지? 세계관 또는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와요.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결국 뭡니까? 갈등을 생성합니다. 갈등은 결국 뭘 가져오죠? 사건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되면 갈등은 다시 심화,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설의 사건 또는 갈등을 우리는 이렇게 하죠. 뭐라고? 소설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소설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게요. 소설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기출문제죠? 그렇죠? 기출문제예요. 소설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무엇이냐? 당연히 뭐야? 사건, 즉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383이야. 383쪽에 뭐가 나오냐? 거기 나오는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 나왔다. 개인의 내부 심리적 갈등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구운몽이 나와주고 있네요. 성진이 여덟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맹을 입고 자라 요순 같은 인간을 만나 나면 장수되고 들면 정신되어 비나온 입고 옥대를 띠고 옷걸이를 조여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들음이 태장부이라 그랬네요. 자, 먼저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가 1번이야. 그쵸? 다음 그 밑에 이제 또 읽을 부분이야. 우리 부처의 법문이 여기가 2번이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발의 밭과 한 병의 물과 투원의 경문과 180낫의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신 대로 거기 나오는 1과 2를 봤을 때 1은 뭐야? 여러분 유교적 입신양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죠? 이상이에요. 그러나 이는 뭐야? 불교적 삶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야? 현실이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둘의 불교적 삶과 유교적 입신양명의 갈등과 대립인데 모두 성질의 내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 이어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야. 대체로 일부 기억번이 말입니다. 어디에 많이 나타나지? 여러분 자신은 심리주의 소설에 많이 나타나요. 소설에 많이 나타나. 그런데 비해서 니은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은 아무도 어디서 많이 나타나? 단편 소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단편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니은번은. 기억은 심리주의에서, 니은번은 단편 소설에 나타난다. 거기다 김윤영의 범범 잘 아시죠? 대릴사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썸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도는 없고 물동을 이고 들어오는 점순을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가야지. 저걸 무슨 혼인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낯짝 붉게 해주고 그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이 하고 대돌에다 메꿨고 우리 고향의 대뼈를 까다갖고 꼭 참고 말았다. 참만이 난 이 꼴을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들러 갔다가 오죽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냐고 성가셔 볼 테니까 논뚝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으로 다가서 나 갈 테요. 그동안 일한 사견, 그러니까 사견이 뭐야? 세견이야. 그 품삯이야. 차내슈. 너 살러 왔지 무엇으로 살러 왔니? 그러면 얼진 성례를 해줘야 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다오면 늘 하는 소리로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비추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고 대뜸 구장님한테
판단을 가져고 소매들한테 그렇다. 야,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마음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따는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냐? 됐습니까? 자, 밑에 한 줄 읽어보시고 결국은 여기는 누구야? 여기 나오는 장인과 여기 나오는 나의 대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거기 나오는 점수를 매개로 결혼이라는 것을 매개로 둘의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이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의 개인과 사회의 갈등 밑줄 디귿번의 개인과 사회 갈등 밑줄 제가 왜 개인과 사회 갈등의 밑줄을 쫙 그어놨냐 결국은 1920년대부터 말입니다. 2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한국 소설 문학의 주 갈등 구조를 물으면 무조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써. 만약에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한국 소설 문학의 주 갈등 구조를 묻는 문제가 한 도처에 나왔었는데 무조건 이걸 써. 거의 맞아. 그래서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한국 소설 문학의 주 갈등 구조는 거기 나오는 개인과 사회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죠? 레이드메이드 인생이야. 자, 그 옆에 책 날개 보세요. 최만식의 레이드메이드 인생은 인텔리인 등장인물과 인텔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회사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인과 사회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에 나오는 소설가가 원고를 얻어먹고 미수가 그림을 팔아먹고 음악가가 광대의 천에 벗어났다. 인쇄소와 책장사가 세월을 만나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비해졌다. 연예그룹의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혜택을 짓느라고 청부업자가 되었다. 그의 부르자지는 갑을 잡았고 공부한 일부 지식군은 진주구를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무대를 잡았다. 무대는 영이야, 영. 그들에게 조선 문화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나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어줬선정 덜어주냐했다. 그들은 배를 주고 속을 얻어먹은 셈이다.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에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 한 장 또는 조그만 보통학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참여시 들어가는 인텔리. 배운 것은 이들의 인텔리다. 부르주아지와 어떤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혜가 아니느니 그들은 결국 게임을 받아 남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케바의 토토이다. 인텔리가 했다면 차라리 해가지고 나오네. 결국은 1930년대 일제사회의 모순과 개인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음 이거 되겠죠? 다음. 네 1번에 뭐가 나옵니까?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야. 한국 소설문학에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옆에 보세요. 책 날개 뭐라 나와? 김동리의 영마는 주인공은 영마에 살아는 운명을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인간 고뇌의 극복하고 구원된다는 소설 여러분들 아시는 김동리의 영마 나왔네요. 이것도 운명의 문제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렇죠? 됐습니까?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번엔 개인과 자연의 갈등입니다. 거기 좌측에 김재환의 사촌 나오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소설이에요. 사촌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저 뒤에 395쪽 보세요. 올해 395쪽 보세요. 395쪽에 현대소설 작품에 이해 있죠. 이 편에 제가 잘 나온 소설들은 밑줄을 쳐드리고 또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잘 나와. 결국은 거기 나오는 다시 386쪽이야. 다시 우리 교재 386조에 뭐가 나왔어? 개인과 자연과 갈등에서 김재환의 사촌은 갈등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 농민과 가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소작인과 지주사의 갈등 두 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 타장마루 돌가루 바닥까지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가운데 어디에 들어왔는지 난데면 지렁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한 마리가 만신의 흑고물치를 해가지고 바동바동 굴고 있다. 새까만 개미떼 개미 동그라미 치세요. 개미떼가 물을 때마다 지렁이 들어올 때마다 지렁이는 모질게 더 파병질한다.
또 선지에 죽다 남은 듯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종종 걸음으로 마당 한복판을 질러 돌당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요. 먼저 거기에 놔주고 있는 게 뭐냐? 지렁이야. 거기 나오는 지렁이는 뭘 보여줘? 소장민이야. 사촌의 주민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지렁이를 물어뜯고 있는 게 뭐야? 개미떼야. 이때 개미떼는 지주예요. 다시아에서 보광사라는 저 사찰이기도 하고 뭐죠? 일본 제국주의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군데군데 종구멍이 나서서 가는 기둥이 비뚤어지고 중풍든 사람의 입처럼 문조차 들어가서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앞에는 다행히 나도 해묵은 감나무 한 주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거라야 모를 내누에 피 같은 피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감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쩔었던 고목잎이 볼 모양 없이 베비틀어서 잘못하면 돌배 나무로 알려질 판이었다. 그래도 그것이 90도가 넘게 쪄내리는 8월의 태양을 가리어 누더기 같은 아마 밑둥치는 제법 넓은 그늘을 지었다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 나오는 해묵은 감나무가 있어요. 거기 감나무 있죠? 그럼 감나무가 있는데 이때 감나무는 여러분 뭐죠? 성동리 중으로 대표되는 소작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갈등을 여기는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농민과 가뭄이란 말 나왔죠? 가뭄이라는 자연의 갈등과 대립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요. 이런 걸 가지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뭐가 나왔냐? 배경이야. 이번엔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 배경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시간, 공간,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자연적 배경 등등 많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돼. 그죠? 자, 387쪽의 우측의 소설의 배경의 기능 보세요. 387쪽의 우측의 소설의 배경의 기능을 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작품의 첫째 사실성을 부여하고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사실성을 부여하고 생동감을 부여해. 두 번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또한 사건 전개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상징적 의미를 띠고 주제를 암시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다음 이어 소설의 어조음 말입니다. 말 그대로 화자의 톤이야. 목소리야.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어조에서 절망적이냐 비판적이냐 희망적이냐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 격정적이냐 독백적이냐 이런 거였는데 소설에도 그런 게 있네. 자, 우리가 이제 388 보세요. 388쪽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388쪽에 오니까 뭐가 나오냐? 김유정의 범범이야. 특히 해학 소설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익살과 해학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가져오지? 거기 나오는 김유정의 범범의 해학적으로는 결국은 골개미야. 결국은 골개미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점수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개떼기냐면 그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큼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나 아래니까 올해 16살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혼치를 그것만 이건 위아래가 뭉뚱한 것이 내는 할 일 없이 감참해 갔다 해가지고 점순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묘사는 묘사인데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 좋고 좀 지쳐지었지만 입은 밥숟가락밖에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 고만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해학적으로 그의 점순이의 외모를 묘사해주고 있네. 다음 반어적이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반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표현할 의도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현익은 운수 좋은 날 있죠. 운수 좋은 날은 뭐지? 우리가 흔히 하기는 뭐야? 상황적 반어야. 흔히 하기는 상황적 반어다. 마누라 죽은 날, 아내가 죽은 날은 운수 좋은 날 아니죠. 근데 그걸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제 지하 측민의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제 지하 측민들의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일제 지하 측민들의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우린 이렇게 하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어서 거기 나오는 맨 마지막을 봅시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남았냐? 운수 좋은 날에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후 뻣뻣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에게는 미칠 듯이 제 얼굴에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나운데 왜 먹지를 못하니 쾌사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그랬네. 그래서 결코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일제치하 하층민들의 삶을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풍자적이야. 최만식의 태평차하네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풍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는 대상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기 388쪽에 우측에 좌측에 책 날개 있죠? 자, 한번 써볼까요? 풍자문학입니다. 풍자문학이란 사회의 부조리, 모순 등을 담아 사회에 대한 간접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독자에게 심리적 우월감을 부여하는 문학.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풍자문학. 풍자문학이란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모순의 문학의 소설을 함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에 대한 간접 비판기를 수행하고 독자에게 심리적 우월감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누가 있어? 박두세, 박지원, 안국선, 이혜조, 최만식, 김선한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 요로원 야기의 박두세, 박지원 워낙 잘하시고 안국선, 그 다음에 이혜조, 그 다음에 최만식의 우리 교정은 태평천하가 한국 풍자문학의 완성이에요. 한국 풍자문학의 완성을 보여준 게 최만식의 태평천하고 김성한의 암야행. 일제차에 출세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출세한다는 이야기야. 일제차에 출세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출세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 김성한의 암야행, 이런 것들이 그 풍자문학을 대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번에는 소설의 시점과 거리의 문제, 이번엔 소설의 시점과 거리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칠판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소설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지? 나가 등장하냐? 내가 등장하지 않냐? 내가 누구야? 화자야. 누구라고? 서술자야. 그런데 내가 바로 주인공이냐? 아니면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냐? 이거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이면 뭐라 그래?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나의 이야기를 푸는 것으로서 작품 속에 나가 주인공이자 소장인 화자인 나다. 주동인물의 내면세계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히 고백적이고 독백적이야. 근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남의 일기를 훔쳐보기를 좋아해.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과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독자에게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서간체 소설, 수기체, 사소설, 심리소설 등에서 아주 널리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상의 날개 같은 소설이 우리가 아는 이상의 자전적 고백 소설로 보잖아. 그래서 이상의 날개 같은 소설이 내가 바로 주인공이며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자전적 고백 소설로 봐. 전형적인 뭐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다음 그 밑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와주고 있는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수적인은 누구야? 주변 인물이야. 그런데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며 쓰는 거다. 그래서 나는 관찰자이며 인물의 초점은 주인공에 있다.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만 다룰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내가 우리 학생을 보고 현재 글을 쓰고 있어. 근데 우리 학생이 내 앞에서 없어져 버렸어. 집에 들어가서 문 잠궈버린 거야.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그래서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만 다룰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내가 주인공을 직접 묘사하고 행동에 언급할 수 있다.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감과 경외감을 자아낼 수 있다. 거기 나온 니을과 밑줄 쫙 치세요.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사랑방송인과 어머니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는 소설인데 이 사랑방송인과 어머니는 어머니가 있고 사랑방송님이 있어. 그리고 6살 먹은 꼬마인 오키가 이 둘을 관찰하며 쓰는 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맞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눈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관찰해. 그러나 이 어머니나 손님이 내 눈앞에 없어져 버리면 어쩌죠? 아저씨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거야. 서서히 보면 줄어. 그러나 독자들은 어쩝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냐? 작가가 화자야. 그리고 작가가 서술가야. 그런데 작품은 외부에 위치하냐? 작품의 내부에 위치하냐? 이때 여기는 작품의 외부에 위치하냐? 이때 작품의 외부에 위치하면은 뭐죠? 전지적. 작품의 내부에 부분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면은 죄송합니다. 작품의 외부에 위치하면은 3인칭 관찰자. 작품의 내부에 개입이 가능하면 전지적이야. 이거야. 그랬을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보니까 3인칭 관찰자 또는 3인칭 제한적 시점이라고 한다. 서술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극적이고 객관적이고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다. 그래서 대단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3인칭 관찰 시점은 현대소설에 널리 쓰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나오는 게 김동현의 감자네. 다음 이어서 전지적이야. 392쪽에 392쪽에 보니까 전지적이란 무엇이냐? 에이블맨이야. 전지에 전능한 거야. 누가? 작가가. 작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모든 걸 서술한다. 모든 인물의 심리묘사가 가능하고 아직 등장도 하지 않은 인물에까지도 미리 알 수가 있다. 다음 등장인물의 운명까지도 미리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전지전능 뭐든지 알 수가 있어. 뭐든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에 관계없이 뭘 많이 쓰지? 시점의 제한이 좀 없이 호나 시점. 그러니까 뭡니까? 둘이라는 시점이 동시에 개입되는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해요. 호나 시점. 즉, 덜 이상의 시점이 동시에 개입되는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등장해서 화자가 나냐? 작가냐? 내가 나의 이야기를 직접 쓰면 1인칭 주인공인데 대단히 고백적이고 독백적이어서 독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객관성은 떨어져. 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니까 객관성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 나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보이는 인물만을 보고 쓰기 때문에 객관성은 탁월하고 여러분 자신은 극적인 경외감을 자아낼 수 있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여기 나오는 나의 1인칭 관찰자는 나의 심층 심리, 내면 심리를 표현하기 힘들다 이러냐.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의 심층 심리를 제시는 불가능해요. 나의 심리는 가능하겠구나. 다음 여기 나온 작가가 화자인 경우에는 작품 외부에냐 작품 내부 개입이 가능하냐. 작품 외부에 있으면 3인칭 관찰자, 내부의 개발 수준에서는 전제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3인칭 관찰점은 가장 객관적이다. 그러나 전지적은 전지 전환하기 때문에 서술 범위가 가장 넓다. 무제한적이다. 아직도 등장도 안 한 인물의 성격수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현대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전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시점을 동시에 개입시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칠판 좀 지울게요. 1위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자신 독자가 있어요. 독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지? 소설이 있어. 여기에 누가 있죠?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서술자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온 독자가 작품을 보느냐 아니면 화자가 보느냐요. 보세요. 화자가 작품을 보기에는 화자가 나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의점이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1인칭 관찰 시점이 두 번째야. 왜? 나는 소설에 등장하고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야. 그리고 전지적이야. 그 다음 3인칭 관찰자야.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설 속의 등장인물 또는 사건과 1인칭 주인공이 가장 가깝고 3인칭이 가장 멀다. 앞으로 갈수록 가깝고 뒤로 갈수록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화자가 누구냐? 화자가 나냐 작가냐? 이거는 독자가 보기에 이제 저 버렸어. 독자가 보기에는 3인칭 관찰자가 가장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일수록 독자들은 잘 느껴. 그런가 하면 이어서 1인칭 관찰자야. 그 다음 전지적이야. 1인칭 주인공.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앞으로 갈수록 가깝고 뒤로 갈수록 멀어. 이랬을 때 이건 무슨 문제냐? 관점의 문제야.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요. 그래서 3인칭 관찰점은 보이는 세계만 다루기 때문에 객관적 세계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상황을 쉽게 느껴요. 그러나 1인칭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내가 공유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일방적인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소설 작품과 여기 있죠? 여기 나오는 소설 작품과 독자의 거리는 3인칭 관찰자가 가장 가깝고 1인칭 주인공이 가장 멀어. 그러나 화자와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이 이쪽에서는 가장 멀은데 가장 가까워. 그리고 3인칭 관찰자가 가장 멀어 이쪽에서는 가장 가까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쪽의 거리를 물었는지 아니면 이쪽의 거리를 물었는지를 보고 답을 쓰셔야 돼. 무턱대고 외우신 분이 있어. 이 이야기를 표로 그려놓은 것이 393쪽의 맨 하단이에요. 393쪽의 맨 하단에 나오는 소설의 거리가 나오죠.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설의 거리의 문제를 따지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시점의 문제보다는 오늘날은 이 거리의 문제를 훨씬 중시해요. 그 시험 문제는 반드시 시점과 거리가 붙어서 나와요. 묶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재 393쪽이야. 393쪽에 맨 하단 1, 2, 3, 4 읽어보자. 4번 보자. 해설적, 분석적, 요약적이면 전지적이야. 393쪽의 우측의 책 날개 맨 밑에 4번. 해설적, 분석, 요약적이면 전지적이야. 모두 인물의 심리 제시가 가능하면 이것도 전지적이야.
그러므로 3번과 4번은 전적 작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 4번 답이 아니야. 그치? 결국은 왜 1번과 2번을 가지고 써줘야 돼. 그런데 결국의 답은 2번이다. 서술 범위가 넓어. 독자의 상상력이 극대화해. 왜? 여기 나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그쵸? 1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어쩌냐? 여러분 자신은 뭐죠? 설명을 다 해줘버려.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니까 독자가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오늘의 메뉴가 정해져 있어. 왜? 준 대로 먹어야 돼. 전적 작가 정해진 주인공은. 관찰자 시점만이 뭐죠? 거기 나오는 독자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 다음 몇 번이야? 그래서 2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탐구학습 같은 문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그 소설의 갈래에 보니까 단편소야 장편소냐? 단편이냐 장편이냐? 인간 삶의 단면을 포착하느냐? 아니면 인간 삶의 총체성을 표현하냐? 이 차이다.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인간 삶의 단면이 뭐야? 부분을 대표하는 전체야.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인간 삶의 단면을 표하냐? 인간 삶의 총체성을 표하냐? 단면을 표하다 보니까 뭐야? 압축성, 기교성.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장편 소설은 인간 삶의 총체성이 표현되기 때문에 예전에 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한 200년 전만 생각해보면 직업이 아주 단순했단 말이야. 산업, 공상. 그래서 거기는 상 밑에 직업 몇 개 있고 없어서. 하지만 오늘은 직업이 하나. 전에는 하나, 둘, 셋, 네 사람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직업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다 전문화, 세분화, 다양화되다 보니까 어쩌죠?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해. 그러므로 소설은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 객관화되려면. 그래서 현대소설은 장편소설 위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다음, 이어서. 그래서 사상성이 중시된다. 그 밑에 3번과 4번 주의해주라. 거기 3번에 나오는 장자는 뭔 장자요? 3번에 나오는 장자는 긴 장자야. 원고지 1,000몇 정도의 긴 장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나오는 이 장자는 무슨 장자요? 손바닥 장자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소설이요. 뭐라고? 꽁트. 그래서 이 둘을 저번에 차이점을 물었는데 다음 중 장편소의 특징이라고 이걸 물었는 사람들이 그 가로 안에 있는 한자를 안 읽어버리고 이것만 한글만 읽어. 장편소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총체성이라고 답을 쓰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됐습니까? 극적인 반전. 요거는 장편소설이다. 그래서 손바닥장자는 장편소설이다. 자, 그 옆에 탐구학습에 나오는 문제도 보시면 같은 문제야. 대체로 단편과 장편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심심찮게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고자 했던 소설 이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약 2시간을 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설 이론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일제치하로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산업화 근대화 과정까지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봐야 할 소설들을 한 30분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수필이곡을 하는데 수필이곡 시나리오를 묶어서 1시간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거기 나오는 소설학품 이외로부터 수필곡 시나리오를 모두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복습들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